갔다가 68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은 해병대로. 예. 내가 65년 때 내가 그때는 진짜 위험해. 우리 해병대가요 쫙 그냥 평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갈 수 있었고. 맞습니다. 초창기 전부 우리가 주둔 해서 자리 잡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옮기고 했어요. 우리는 안 가본 적 없었대요. 베트남 뭐. 저는 이제 맹호 1년대가 있었습니다. 예. 68년대. 퀸원이. 예. 소령 예편 하셨습니다. 아, 예. 국부 제장님 하고 계시는데 소령 예편이었어요. 백마로 가셨던데 저는 백마 사단 수색군대 27년도 7월 3일 날 월남 가가지고 67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69년 9월 19일 날 현지 제대해가지고 신원에서 한인회사에 6개월 있다가 아, 예. 아주 조국 근대화에 많이 기여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실 오음리에서 교육받을 때 뭐 공산당 때려 잡으러 올라간다가 아니고 조국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 3개 무슨 조문이 있는데 일본이 조국 근대화에 말하자면 달러 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래서 뭐 우리만은 아니지만 그 우리들의 그러한 이 정말 목숨을 건 노력으로 이만큼 이렇게 부흥해졌으면 상당한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섭섭하게. 그래서 우리 정익표 대표님께서는 어떤 굳은 각오를 갖고 계시냐면 에어 보너스, 전쟁 보너스로 조국이 이만큼 거둔다 냈다면 국가는 마땅히 원금 물론 이자까지 보상해 주는 게 법치국가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법대생이 당시에 군대 안 갑니다. 자원 입대하셨고 자원 올라가셨으니까 법대생 출신답게 만약 국가의 소임을 맡게 되신다면 철저히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전쟁 보너스, 생명수당은 안전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굳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요,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먼저 하여튼 저 같은 사람한테 좀 뭐 물어보시고 싶은 것이거나 아니면 또 질책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번에 대통령에 도전하신 걸로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사실 이번에요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그 말씀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뭐 다른 그 말씀은 제가 드리면 제 말씀 위주로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 말씀 돌아가시면서 간단히 한 말씀씩 몇 년도에 가시고. 아니 저는 이제 68년도 갔는데 명사에 이제 말하자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본에 도전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말하자면 회원들한테라든가 특히 올람 참전 용사들 방금 수당강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뭐 특별하니 어떤 공약으로 내세울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그런 생각이 그래서요. 무슨 그 대선 문제 전에 우리 그래도 전우들끼리 만났으니까 뭐 월남 이야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나누고 우선 그 월남 갔다 온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제장님 그래도 백마부대 같은 거 백마부대 또 예. 같은 거 말씀해 볼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씩 되니까. 많이 고생하십니다. 예. 그 니노아에 근무하십니까? 네, 니노아 백마 니노아 예. 사단 수색군대 예. 제가 63년대 입대해가지고 중사로 67년도 7월 3일 날 월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30개월을 수색중대에서 정말 장거리 정찰 특공대죠. 예. 우리는 대특공들 복장을 그대로 하고 예. 그 헬리콥터로 랜딩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두려운 거는 오히려 한국군이 서로 마주칠까봐. 예. 왜냐면 월남 복장을 했으니까, 대통령 복장을 했으니까. 그렇고 또 저희들이 랜딩한 자리는 어디냐면 정말 그 고엽제를 뿌려본 자리. 거기에 그 나무가 다 죽어 있는데 베트공들이 나무를 바로 밑둥글 자른 게 아니라 50cm 이상 70cm를 위에 서서 자르, 중간에 서서. 그러니까 그게 랜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나무 덤 위에 그 사람들이 나무를 떼려고 덤을 해놓은 그 위에 랜딩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내가 다리 뼈가지고 지금도 쫄르거립니다만은 우리 해원 전우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전우들은 다 같습니다, 이 세상. 예. 지가 많은 약과 예. 나 혼자 제조해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살아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저도 고엽제 환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면, 저는 67년도 그 7월 달에 월남에 도착해서 8월 달에 68년 8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했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갔을 때는 월남 군인들이 완전히 우리 군대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서리바 신고 근무하고 막사도 제대로 없고 시레이션 그 박스 가지고 엉기 해놔 놓고 뭐 보초서로 나갈 때도 서리바 신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67년 10월 24일 날 유엔대에 날려 박격포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반짝 들었죠. 우리 사단 사령부 옆에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 저는 오하나 포대에 근무했어요. 저는 주특기가 TTYOC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단급에만 있어서 대대급에 가니까 주특기를 못 찾아가지고 경비소대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이제 낮에는 포탄 나르고 밤에는 이제 매봉 나가는 거 이거만 근무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해 구정 때 그 유명한 구정 공세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저하고 갔던 사람이 그때 한 3, 4개월 됐으니까 딱 그냥 그 죽기 좋은 때였죠. 그래가지고 뭐 저는 마침 기억이 나는데 그 29연대 2대 대장 그 송석유 중령이요. 그 APC 몰고 들어가다 죽고, 그때 박현식 씨가 소장이었습니다. 박현식 씨가 박현식 사단장? 사단장인데 참 최명신 사령관이 우리 사단에 오고 요란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부터 이제 막사를 전부 다 새로 지었습니다. 반값하고 정말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장가 하는 거를 제가 절감했습니다. 물자가요 너무 다 하는데 여기 참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혼바산으로 이렇게 작전 나가면 이제 고엽제라는 게 아시는 분 아시면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냥 단풍이 안 들었습니까? 나무가 그 밀림지대 단풍이 들고 그 가면 이제 비가 오면 매일 2시에 비가 오니까 물이 웅덩이에 하얀 물이 있으면 그 장거로 하니까 금방 마르니까 첨벙첨벙 막 되니고 그런 겁니다. 그게 마치 소독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78년 8월 달에 귀국을 해가지고 사창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혹한기 훈련을 딱 나갔어요. 겨울에 나갔는데 그냥 막 가려워 죽겠는데, 거의 벌써 그건 30몇 년 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훈련 나가지고 털무시 겨울철이었지만 그 온나무를 꺾어다가 불을 떼니까 그 옷이 올랐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대에 들어와서 개빽따기 해가지고 그냥 발랐는데요. 아무리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온 몸이 엉망진창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엽제인 줄 그런 거. 고엽제라는 말이 없어서 91년도에 고엽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없어서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원체 몸이 그러니까 나가서 민간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가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거의 그냥 신경성 뭐라 하면서 진단도 없는 거죠. 고엽제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고엽제는 있었지만 고엽제 질환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그 빨간 약 그걸 주면 먹고 나면 한 2시간 동안요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몇 년간 먹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먹다가 아니고 뭐 맨날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가 하나 어떤 놈이 하나 향그 가려움 정도 하나 못 참는다고 또 자꾸 또 저를 또 쫑코를 밀고 그랬어. 마침 또 제가 진역도 들어가고 그래서 구속도 되고 그래서 내가 약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몸을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가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 가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왜 가려우냐? 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가려웁니다. 이 끓여서 나오게 하려고. 근데 내가 이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했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만일 작전. 27년간 빼면 하루에 10,000분의 1씩 빼면 다 빠지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꼭 뛰고. 근데 지금은 좀, 근데 이제, 내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이걸 신고를 하락할 때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돈 나오는 거, 저는 사실 민주화운동 보상금도 제가 신청 안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진역을, 제야인사로서 제가 징역 사랑 기간이 제일 길거든. 한 10년 넘게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여튼 국민된 도리로서 민주운동에 참여하는 거지. 내가 보상을 뭐 어디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주는 건데 결국은 아마 그래서 신청을 안 했어. 안 했는데 내가 사실 왜 신청을 고엽제 신청을 안 했느냐면 우리 딸아이가 자꾸 가렵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엽제가 이제 신문에 다 나오는데 제가 그때 우리 딸아이가 한 중학생쯤 되는데 틀림없이 이제 고엽제 그때 또 유전된다 뭐 이런 말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중학교 그 다니는 딸아이 보고 야 그거 괜찮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일체 말을 고엽제 말할 때는 우리 집에서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한테 말도 못 예, 했지. 말을 못 한 거예요. 말하면 그래서 그렇잖아도 또 나는 이런 거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다 우리 전우가 한 사람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이거 장생은 고엽제 아니냐 그러다 나도 뭐 고엽제인데 신청 뭐 보상금 받느냐 그래서 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냐 그래서 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딱 이 사람 말이야 장생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생 같은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말이야 그 딸아이 때문에 신청을 안 했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다. 저는 우리 상전회라고요. 제가 상도동 사는데 항상 이 전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22일날 꼭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엽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뭐 옛날 자료 가져오라 하는데요. 너무너무 오래 전 일이니까 병원에 그 자료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아시죠? 그 신청해봐야 안 해줍니다. 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죽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고엽제 환자 취급 안 해줍니다. 그 후유 의정 그거 판정해가지고 뭐 치료는 해주지만 그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방금 장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근대화해서 파월해가지고 정말 32만 우리 좀 대한민국 회원님들이 이렇게 파월해서 우리는 그런 걸 좀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참 선진국이 되기까지 얼마큼 우리 파월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내가 말씀에서 이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방송 우리 경제팀 같은 고엽제 환자들이 많이 나고 그런데 나도 지금 이제 많은 어떤 이 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비 많이 고엽제 살포에 맞은 분들은 다 죽었죠. 예. 내가 알면도 92년도, 93년도 그때부터 이 고엽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한편 말라가지고 정말 병원에 병원에서 보면 진짜로 안타까워서 이렇게 천만 안 하고 일하고 병원라도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고엽제라는 병명이 그 의대 의사들이 안 나온답니다. 저 이건 정확하게 역학조사해 보면 고엽제 병명으로 이렇게 병이 왔다는 걸 지금도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해갖고 이제 국가로부터 우리 고엽제 단체로 우리 방금 장 대표님들께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이건 고엽제 병명이라고 확실히 인정을 해가지고 좀 미국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다소 의충도 있고 불충도 있고 또 등에 받은 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고 방금 소리 말한 대로 조국 근달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파월자들한테 다소나마 우리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좀 조금 큰 도움보다는 좀 우리 노후 대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 지금 현재 하시면서 우리 국가 유공자를 인정받았습니다. 국가 유공자 인정만 받으면 뭐합니까? 대우가 돼야 되죠. 국가 유공자라고 인정을 했으면 당연히 국가의 유공자라고 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버스도 공부를 못합니다. 국가 유공자들은 버스 공부 타고 정말 하나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지하철은 개인 나이가 다 70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이렇게 좀 공부를 타지만은 이런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좀 정책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참정 수당을 지금 현재 전국의 우리 회원들 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받고 있죠. 저도요. 20만 원 정부에서 주죠. 서울시에서 우리는 그도 5만 원을 줍니다. 광주시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광주시는요? 3만 원 줍니다. 예? 3만 원 줘요. 시에서 임시장인데 3만 원 줘요. 박강대 시장부터 월참만 월남 시장이 조금 올라갔거든. 3만 원. 그 고엽제로 해당. 고엽제는 안 줘요. 정책적으로 이것이 조금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 대표 같은 분이 진지 우리가 좀 정치에 나섰으면 정말 우리 파월 참 우리 당에서 얼마큼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같이 전투를 했고 같이 참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파월자들의 좀 인식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좀 나서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좀 그 아쉽다 저는 좀 지지 조금 이렇게 우리 정치 활동 하셔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고 또 우리 파월자들이 분명히 장기표 그러면 그분 우리 파월 분이고 우리 고엽제 형이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다 아는 바고요. 그동안에 또 뭐 얼마나 우리가 뭐 국회 청원도 하고 뭐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다 아는 바고 다만 제 같은 사람이 제가 물론 나중에 좀 이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을 좀 조금은 드리겠는데 어쨌든지 하여튼 우리 전우님들과 함께 제가 만약에 뭐 잘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그런 보상도 보상이지만 우리 월남 참전했던 전우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더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월남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뭐 조국 근대화도 근대화지만 우리 저 부산 삼부도에서 떠날 때 잘 있거나 또다시 찾아오면 부산 항구역 할 때 진짜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저 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 갈 때는 다 돈 주고 빼서 안 갈라 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진짜 죽는 줄 알았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런 이 정말 이 생명을 건 전쟁터에서의 동지들이기 때문에 정말 전우들은 더욱더 가깝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도동에서는 매월 22일 날 상전회라 상도동 전우회라 그래가지고 상전회라는 이런 그리고 제가 대선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우리 보상 이런 문제는 이게 너무 그동안에 많이 들어온 말이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사실 이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는 가히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하는 사람. 제가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이 정보학 사회학자인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책을 제가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정보화 사회에 잘 대처하면 참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대처하지 못하면 대량 실업, 이 소득 빈부의 양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뭐 등등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가 쫙 개발해놨습니다. 그 책이 책 한 권 안 가져왔나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이요. 그 대책을 제가 쫙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대선 나온 사람들요. 그냥 맨날 무슨 뭐 정권 개천이 하나만한 말 누구나 아는 말 또 뭐 어디 하고 뭐 합종 연행 하니 안 하니 뭐 야권 통합하느냐 마느냐 뭐 누구하고 다니라 뭐 제3지대 이런 말만 하지 정말 국민의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비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전문직 말하는데요, 국가 경영만큼 전문직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게 갑자기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정책 몇 개 안다고 됩니까 이게? 정말 다방면의 식견과 오랜 경륜이 쌓이지 아니하고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저 장기표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저만큼 오랫동안 나라 문제,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문재인 씨 같은 사람 전혀 정치에는 정자도 안 할락한 사람이 자기 그 조금 선배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당신도 좀 같이 하자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서 정리해놓은 이 뜻을 실현해야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노후불안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등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심통치 않습니다. 그래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저는 뭐 안 된다고도 봅니다만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문재인 씨가 이제 이른바 대세론이 지금 지배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면은 진짜 나라가 망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그런데 왜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느냐 하는 건 차치하고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게 없고 대통령 후보도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우님들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특히 이곳 광주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을 저는 막을 것을 광주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광주 메일하고 인터뷰할 때도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문재인 씨의 중요한 정치 경력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정치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비서실장도 하고 민정수석 비서하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이 두 개가 문재인 씨의 중요 정치 경력 전부이자 중요 정치 경력. 근데 노무현 정권은 어땠습니까? 실패한 정권이에요. 실패한 정권. 부동산값 폭등시키고 심지어는요 130%가 아니라요 저 분당 같은 데는 300% 집값을 올렸습니다. 300%를. 대학 등록금도 배로 올렸습니다. 지금 뭐 등록금 반값 해사는데 노무현 씨 때 그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이런 실정한 그래서 지지율이 마지막에는 한 15%대밖에 떨어지는데 그런 정권의 최대 실세였던 그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하면 잘했다 해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봐라고 국민이 지지한다면 이런 국민 가지고 이거 좋은 대통령 뽑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 후보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가족들의 그 부정부패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부정부패 가장 큰 책임, 그것도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씨입니다. 즉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민정수석 비서관 한 사람이거든요. 노무현 씨가. 거기에도 또 책임입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이게 결국은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인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다시는 친인척 부정부패 안 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친인척 부정부패로 말미암아가지고 대통령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인 문재인 씨를 대통령 뽑으면 이게 뭐 아무 얻는 교훈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은요 대통령 후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지금 지지율 1위라 그럽니다. 저 장기표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국민들에 향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어도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이걸 내가 말하고 싶었어도 그래서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도 제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 광주에 있는 분들은 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텐데 뭐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연전연패했습니다. 계속 패배했습니다. 어떤 재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한테 26대 0으로 졌습니다. 26대 0. 26명 그 뽑는데 한 명도 안 되는 0빵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물러나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물러나라 해도 이 사람은 안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신이 안 물러나면 내가 탈당한다. 당신이 안 물러나면 내가 탈당한다.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철수 씨가 탈당을 하고 그래서 연이어서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이 생기고 그래서 야권이 분열됐어요. 이 야권이 분열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집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시 뭐 야권 통합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하면 야당을 망친 장본인을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도 만들고 이런 국민 가지고는요 얘는 절대로 국민이 잘 살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1야당이 말하자면 집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이 제1야당이 자기 정당을 가히 망친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그런 정당은요 진짜 버림받아야 되고 좋게 말하면 버림받아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그거. 저는 이것을 국민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고 특히 이 야권의 중심은 호남입니다. 말하자면 새누리당이나 저런 거는 다 경상도에 기반하고 이런 지금 뭐 여야가 어디 뭐 구분이 잘 되기도 어렵지만 야권의 중심 호남인데 이곳 호남에서요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씨가 약 한 뭐 45% 정도 지지를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호남 주민분들한테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만한 지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지지가 나오느냐 우리 전우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여론조사에서는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 10,000명을 1,000명을 답변을 들으려 그러면 9%밖에 아니기 때문에 응답률이 한 11,000명을 조사를 해야 돼요. 11,000명을 조사했는데 45%입니다. 40%. 그러면 실제로는 몇 명이냐? 11,000명 중에 400명이 지지하는 겁니다. 11,000명 중에서 1,000명도 아니고 네? 이거는요 11,000명 중에서 400명이니까 이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래도 응답한 사람들만 가지고 통계로 내니까 40%가 나오는 것이지 주민 전체로 보면 10%도 안 됩니다. 10%도. 그러나 이대로 가면요 어쨌든 문재인 씨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이번 9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광주 시민들한테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야권의 중심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 가장 정말로 앞서 있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막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또 막을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 말씀이 길어서 뭐 이렇든 저렇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 이 남북 문제 가지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그냥 남북 대북 관계 정책 때문에 그냥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뭐 어쩌고 했으니까 남북 관계 잘 하자고 뭐 대화 제안하고 뭐 교류하고 뭐 지원하겠다 하고 뭐 이래 할 이미 벌써 그런 조짐이 아니라 뭐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선되면 북한 먼저 간다는 등 뭐 등등. 근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할 사람들도 비난, 반대할 사람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거든요. 우리 전우님들도 저는 그러라고 보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반쪽으로 또는 뭐 반쪽 반인지 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두 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엄청나게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정책만 잘 집행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국정 운영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편의 관리가 사오면 나라 되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내외 정세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미국에는 트럼프, 여기는 시진핑, 푸틴, 아베 전부 다 지금 사생 결단하고 지금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판에 대한민국에는 맨날 삼박지나 해가지고 또 문재인 씨 같이 멍청한 사람이 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요 깨어있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막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광주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9일날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전우님들께서도 뭐 거기 오시고 안 오시고 하든 관심 가져 있어서 제 말씀이 별로 틀린 말씀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하여튼 우리 이런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 고엽제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의지가 확고하신데 일단 두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홍 박사님 잘 우리는 그거를 하도 신문으로 어떤 걸 많이 말해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 보태고 싶은데요. 뭐 버다운 각선이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미국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뭐 정신대 뭐 가는 위안부 이런 문제도 뭐 일본한테 돈 100억도 안 되는 돈을 뭐 받고 뭐 그래 샀습니까? 그건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본 정부가 책임지는 의미가 있지만 진짜 보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돼요. 위안부 끌려가서 살도록 한 거는 다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뭐 지금은 정치라 하지만 그때 왕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이 고엽제 이런 문제도 다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책임져야 되고 보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인 문제도 곁들여서 이 우리 노인들이 다 여기 지금 빌딩 짓고 지하철 놓고 고속도로 놓고 다 한 주인들 아닙니까? 요즘 지금 신세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도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하실 말 다른 우리 전원님들께서 아니 저도 니노아에 근무를 했고 69년도 70년 갔다 왔는데 저는 십자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탄약을 사관을 전부 대해주는 지원부대입니다. 특별사 저희들이 탄약 안 되면 전혀 못합니다. 안 보내줬으면 내가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보내줘가지고 안 하지. 우리는 매복 작전만 이제 나가고 하고 탄약만 전체 지원해주는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포병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얼마나 쉽은데. 대표님 니노아 2호 작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2호 작전. 니노아 2호 작전. 그 말은 제가 잘 제가 참 작전에 참석해서 작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많이 공격을 올렸어요. 네.
그 같은 기간이 7월 달에 또 거의 배를 같이 탄 것 같네요. 예. 하여튼 반갑고. 예.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을 좀 훌륭한 나라를 좀 다시 세워주십시오. 정말 예. 무섭다. 우리 정 대표님 힘내시라고 우리 화이트가 합시다.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예, 우리 장 대표님 힘내시고야 강주시지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웬만